네, 지난 시간에 계속 이어서 진술의 영상 녹화물이 어떻게 증거로 활용되는지 판결을 통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에 선고된 2012도 5042로 판결인데요. 726번 보시면 형사소송법 221조 제1항에서 수사기관은 피의자 아닌 자 참고인의 동의를 얻어 그의 진술을 영상 녹화할 수 있는 절차를 신설하면서도 312조 제4항에서 위 영상 녹화물과 별도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참고인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 참고인 진술조서가 작성됨을 전제로 하여 영상 녹화물로 그 진술조서의 실질적 진정 성립을 증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한편 727번입니다. 증거로 할 수 없는 서류나 진술이라도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 피고인 또는 참고인 진술의 증명력을 다투기 위한 증거로 사용될 수 있도록 정한 318조의 2 제1항과 별도로 탄핵 증거에 대한 얘기인데요. 318조의 2 제2항을 두어 참고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영상 녹화물은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참고인이 진술함에 있어서 기억이 명백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 기억을 환기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 한하여 참고인에게 재생하여 시청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즉 기억 환기용으로 쓸 수 있다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참고인의 진술에 대한 영상 녹화물이 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 경우를 이와 같이 제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728에서 보시면 이러한 형사소송법의 규정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그리고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성폭력범죄의 피해자가 19세 미만이거나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 및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 피해자의 경우에 피해자의 진술 내용과 조사 과정을 비디오 녹화기 등 영상물 녹화 장치로 촬영 보존하여야 한다는 특별 규정이 있고요. 나아가 성폭법과 아청법에서 위 절차에 따라서 촬영한 영상물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은 공판준비기일 또는 공판기일에 피해자나 조사 과정에 동석하였던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 또는 진술 조력인의 진술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된 경우에 증거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별도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 별도의 특별 규정을 두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일정한 성범죄 피해자를 조사할 경우에 피해자 또는 법정 대리인이 영상물 녹화를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피해자의 진술을 영상물로 녹화할 의무를 수사기관에 부여하고 일정한 요건 아래에서 영상물에 수록된 피해자 진술에 대하여 독립적인 증거 능력을 명시적으로 인정한 것과 다르다는 것이죠. 특별법 규정과 형사소송법의 규정 내용이 다르다. 이와 같이 구 형사소송법에는 없던 수사기관에 의한 참고인 진술의 영상 녹화를 새로 정하면서 그 용도를 참고인에 대한 진술조서의 실질적 진정 성립을 증명하거나 참고인의 기억을 환기시키기 위한 것으로 한정하고 있는 현행 형사소송법의 규정 내용을 그 영상물에 수록된 성범죄 피해자의 진술에 대하여 독립적인 증거 능력을 인정하고 있는 성폭력 범죄나 아청법의 규정과 대비하여 보면 수사기관이 참고인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형사소송법 제221조 1항에 따라 작성한 영상 녹화물은 다른 법률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소사실을 직접 증명할 수 있는 독립적인 증거로 사용될 수는 없다고 지금 법원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법리하에서 참고인 진술의 영상 녹화를 증거로 쓸 수 없다는 결정은 타당하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참고인 진술의 영상 녹화를 공부하면서 이 판례를 봤는데 사실은 좀 증거법에서 탄핵 증거 또 실질적 진정 성립 부분을 공부할 때 그 증명을 하기 위해서 사용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많이 배우고 가르치게 되는 부분인데요. 참고인 진술 영상 녹화가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이미 미리 살펴보았습니다. 아직 증거법 공부가 안 되신 분들은 다소 어려울 수 있는데 어차피 공부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조금씩 그 이해 정도를 높여 나가야 될 것입니다. 소송법이라는 것은 민사소송법도 그렇겠지만
뭐 앞부분 공부 따로 하고 중간 부분 공부 따로 하고 뒷부분 공부 따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절차 전반을 이해하면서 하나씩 하나씩 탑을 쌓아 나가듯이 절차적 부분에 대한 지식을 잘 이해해 놓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것이 참고인 진술의 영상 녹화의 증거능력 활용 방안에 대한 것이었고요. 다음은 734번으로 넘어가서 244조의 4 제3항은 어떤 규정을 두고 있냐면 참고인 조사의 경우에도 수사 과정을 기록하는 규정을 준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의자 신문 조서를 보면서 저희가 조사실에 들어온 시각부터 언제 조사를 시작했고 조사를 마쳤고 언제 조서 열람을 시작했고 중간에 어떤 특별한 일이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적는 수사과정 확인서 제도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것이 참고인 진술 조사를 하는 경우에도 준용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2013도 8085호 판결 등을 통해서 참고인 조사에 대해서 좀 더 이해를 깊이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735번 보시면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위조한 경우에 성립하는 형법 제155조 제1항의 증거위조죄에서 형법 강론에서 배우게 되는 증거위조죄인데요. 거기서 위조하는 증거라 하는 것은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하여 수사기관이나 법원 또는 징계기관이 국가의 형벌권 또는 징계권의 유무를 확인하는 데 관계 있다고 인정되는 일체의 자료를 의미하고 타인에게 유리한 것이건 불리한 것이건 가리지 아니하며 또 증거 가치의 유무 및 정도를 불문한다. 그 증거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 또 증거 가치로서 높은지 낮은지 이런 걸 불문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증거위조죄에서 위조란 문서에 관한 위조죄에 있어서의 위조 개념과는 달리 새로운 증거의 창조를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735번에서는 증거위조죄에서 말하는 증거의 개념과 위조의 개념을 원래 형법 강론에서 공부하는 부분이지만 같이 함께 익혀두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참고인이 타인의 형사사건 등에 관하여 제3자와 대화를 하면서 허위로 진술을 하고 위와 같은 허위 진술이 담긴 대화 내용을 녹음한 녹음 파일 또는 이를 녹취한 녹취록은 참고인의 허위 진술 자체 또는 참고인 작성의 허위 사실 확인서 등과는 달리 그 진술 내용만이 증거로 되는 것이 아니고 녹음 당시의 현장 음향, 제3자의 진술 등이 포함되어 있어 그 일체가 증거자료가 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는 증거위조죄에서 말하는 증거에 해당한다. 그러니까 피의자 아닌 제3자인 참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진술하는 것이 아니라 제3자와 대화를 하면서 허위로 진술을 하고 그와 같은 허위 진술이 담긴 대화 내용을 녹음한 녹음 파일과 그 녹취록은 그 전체가 증거위조죄에서 말하는 증거에 해당한다는 얘기입니다. 또한 위와 같이 참고인의 허위 진술이 담긴 대화 내용을 녹음한 녹음 파일 또는 이를 녹취한 녹취록을 만들어내는 행위는 위조에 해당하는지를 봐야 되겠죠. 무엇보다도 그 녹음의 자연스러움을 뒷받침하는 현장성이 강하여 단순한 허위 진술 또는 허위의 사실 확인서 등에 비하여 수사기관 등을 그 증거 가치를 판단함에 있어 오도할 위험성을 현저히 증대시킨다고 할 것이므로 마치 자연스럽게 대화가 이루어진 것처럼 그렇죠. 그런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믿을만한다고 생각하기 쉽고요. 증거 가치를 판단하면서 오도할 위험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허위 증거를 새로이 작출하는 행위로서 증거위조죄에서 말하는 위조에도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러니까 참고인으로서 제3자와 대화하면서 허위로 진술하고 그거를 녹음 파일에 녹음하거나 그 녹음 파일을 녹취한 녹취록을 만들어내는 행위 이런 것이 증거위조죄에서 말하는 위조에 해당한다는 얘기죠. 따라서 참고인이 타인의 형사사건 등에 관하여 제3자와 대화를 하면서 허위로 진술하고 위와 같은 허위 진술이 담긴 대화 내용을 녹음한 녹음 파일 또는 이를 녹취한 녹취록을 만들어 수사기관 등에 제출하는 것은 참고인이 타인의 형사사건 등에 관하여 수사기관에 출석을 해서 허위 진술을 하거나 그와 다를 바 없는 것으로서 허위의 사실 확인서나 진술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 등에 제출하는 것과는 달리 증거위조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다. 즉 참고인이 수사기관에
허위 사실 확인서나 진술서를 제출하는 것만으로는 증거위조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지만 제3자와 허위 내용의 진술을 하면서 대화를 하면서 그걸 녹음해서 녹음 파일 또는 녹취록을 만들어서 제출하는 것은 증거위조죄에 해당한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법리만 저희가 같이 확인을 하고 이 사건에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739와 740번에 있습니다. 그래서 허위 진술을 유도해서 그걸 녹음해서 재판부의 증거로 제출하게 했던 그런 사안에 대해서 증거위조죄가 성립되는지 그것에 대한 판결이 되겠습니다. 네. 강론 공부를 겸해서 함께 형법 강론의 증거위조죄 공부를 겸해서 참고인 진술의 영상 녹화에 대해서도 같이 공부해 볼 수 있는, 물론 수사기관에 의한 녹음은 아닙니다만은 같이 생각하면서 공부하면 훨씬 이해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판결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피의자 신문조사, 임의 수사 방법으로서 피의자 신문과 그렇죠? 네, 잠시 쓰고 넘어가겠습니다. 임의 수사로서 첫째 피의자 신문을 공부했고 그 다음에 참고인 조사에 대해서 공부를 마쳤습니다. 이제 이 주된 임의 수사 방법인 피의자 신문과 참고인 조사 이외에 어떤 기타 임의 수사 방법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감정의 위촉입니다. 사실은 감정의 위촉뿐만이 아니라 통역, 번역, 감정의 위촉 이것이 전부 임의 수사인데요. 관련 조문은 221조 2항에 있습니다.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감정, 통역, 번역의 위촉을 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고요. 그럼 언제 주로 감정을 위촉하느냐? 실무상 대검찰청이나 국립과학수사연구소와 같은 감정기관에 대하여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 감정기관이라고 할 수 있죠. 대검찰청과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대하여 유전자 감식, 마약 감식, 식품 감식, 환경 오염 감식, 심리 생리 검사, 거짓말 탐지기죠. 필적 감정, 문서 감정, 음성 분석, 영상 분석, 기타 법의학적 또는 이화학적 감정을 위촉하는 것이 바로 감정의 위촉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수사기관이 감정을 위촉하는 처분 자체는 임의 수사인데요. 그러나 감정 위촉과 감정 유치의 청구라는 게 있어서 감정 위촉을 함에 있어서 감정 유치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221조에 3의 규정이 있고 또 221조의 4에 감정에 필요한 처분을 허가장을 받아서 하는 감정 허가장이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영장주의가 적용되는 강제 수사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감정 유치, 예를 들어서 피의자의 정신 상태를 감정하기 위해서 국립정신병원 같은 데에다가 가두어 놓고 사실상 가두어 놓는 거죠. 그렇게 감정을 하는 감정 유치, 이건 강제 수사에 해당하는 것이죠. 그리고 감정을 하는데 필요한 허가장을 발부받아서 그걸 감정 허가장, 감정 처분 허가장, 감정 허가장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것도 역시 강제 수사에 해당합니다. 어떤 경우가 있을 수 있느냐? 감정 허가장에 관해서 2009도 2109 판결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도로교통법 위반 음주운전과 도로교통법 위반 무면허 운전이 문제되었던 사안인데요. 사실관계는 아랫부분에 나옵니다. 어떤 사실관계냐면 피고인이 운전 중 교통사고를 내고 의식을 잃은 채 병원 응급실로 호송이 되자 출동한 경찰관이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또는 검증영장을 발부받지 않은 채 피고인의 동서로부터, 피고인 본인이 이제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으니까요, 가족 중에 동서로부터 체혈 동의를 받고 의사로 하여금 피를 뽑도록 체혈을 하도록 해서 도로교통법 위반 음주운전으로 기소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이런 사안에서 감정처분 문제가 나왔는데요. 형사소송법 215조 2항, 216조 3항, 221조, 221조의 4, 173조 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사기관이 법원으로부터 영장 또는 감정처분 허가장을 발부받지 아니한 채 피의자의 동의 없이 피의자의 신체로부터 혈액을 채취하고
사후적으로도 지체 없이 이에 대한 영장을 발부받지도 아니한 채 강제 체혈한 피의자의 혈액 중 알코올 농도에 관한 감정이 이루어졌다면 이러한 감정 결과 보고서 등은 형사소송법상 영장주의 원칙을 위반하여 수집되거나 그에 기초한 증거로서 그 절차 위반 행위가 적법 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정도에 해당하고 이러한 증거는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증거 동의가 있다고 하더라도 유죄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이런 법리를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장주의 원칙을 위배하거나 위배한 경우에 특히 적법 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정도에 해당하면 위법 수집 증거로서 증거 능력이 없다는 이른바 위법 수집 증거 배제 법칙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러한 위법 수집 증거 배제 법칙에 대해서는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설사 증거로 동의를 한다 하더라도 증거 능력이 없다는 법리까지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45번도 나중에 이제 위법 수집 증거 배제 법칙에서 자주 등장하는 법리를 일반적인 법리를 설치하고 있는 거죠. 이 사안에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즉 법관으로부터 압수수색 검증영장을 받지 않고 수집된 피고인의 혈액을 이용한 혈중 알코올 농도에 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감정서 및 그 감정에 따라서 주치운전자 적발 보고서를 작성을 했겠죠. 그 증거 능력을 모두 부정한 원심은 적당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음주 운전자에 대한 체혈에 관해서 영장주의를 요구할 경우 증거 가치가 없게 될 위험성이 있다거나 영장을 신청이나 청구해서 발부받아서 조사하게 되면 이미 음주 정도가 상당히 술이 깨서 낮아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증거 가치가 없게 될 위험성이 있다거나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의식불명 상태에 빠져 병원에 후송된 자에 대해서 수사기관이 수사의 목적으로 의료진에게 요청하여 혈액을 채취한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도 그런 경우죠. 이러한 증거의 증거 능력을 배제하는 것이 형사사법 정의를 실현하라고 한 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네, 이 부분도 이제 위법 수집 증거 배제 법칙에서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이런 경우는 그런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사안입니다. 역시 위법 수집 증거 배제 법칙을 공부하신 분은 또 앞으로 공부하게 되면 훨씬 이해를 깊게 할 수 있을 겁니다. 이런 경우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네, 그것도 역시 증거법을 공부하면서 배우게 되는데요. 여기서는 일단 강제 체혈이 나온 김에 강제 체혈이라는 건 피고인의 동의 없이 이제 체혈을 했기 때문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체혈의 경우도 그렇고 체뇨, 네, 소변을 채취하는 경우에도 그렇습니다. 마약 사범 같은 경우에 소변을 채취해서 마약 성분을 검사해야 되는데 그 경우에도 어떤 영장이 필요하냐? 강제 체혈이나 강제 체뇨의 경우에 검증 영장과 감정 처분 허가장이 필요하다는 견해와 압수수색 영장으로 족하다는 견해, 이런 견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증거법을 공부하면서 강제 체혈과 강제 체뇨에 대해서 공부할 때 다시 한번 언급할 기회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여기서는 감정을 위촉하는 과정에서 강제 수사가 되는 경우에 감정 유치나 감정 처분 허가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영장을 받아서 해야지, 그렇지 않은 경우 영장주의 위반해서 위법 수집 증거로서 증거로 쓸 수 없다는 점을 기억을 해 놓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한편 감정을 이렇게 위촉을 해서 앞서 본 것처럼요, 국과수나 이제 국립과학과 수사연구소나 대검찰청의 감정을 의뢰해서 감정 경과와 결과를 기재한 서류를 받게 되죠. 보통 이제 감정서, 감정 결과 회신 뭐 이런 식의 문서를 받게 되는데 그 증거도, 그 서류도 결국 나중에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하기 위해서 아니겠습니까? 그 증거에 대해서는 313조 제3항에서 증거 능력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거법의 전문 서류, 그것도 역시 전문 서류거든요. 감정 결과가 법원에 직접 보고되는 것이 아니고 감정서라는 감정 결과 회신 보고나 감정서라는 서류의 형태를 거쳐서 간접적으로 법원에 보고되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전문 증거가 됩니다. 전문 증거의 개념을 다시 한번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재판을 하는 법원이 있지 않습니까? 이 법원에 대해서 감정을 한 사람이 직접 얘기를 한다 그러면 이것은
전문 증거가 아닌데 이 감정 결과가 서류의 형태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감정 결과 회신이나 감정서 이런 식으로 서류의 형태로 간접적으로 이렇게 법원에 보고가 되기 때문에 한번 거쳐서 보고가 돼서 이 전문 서류가 되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바와 같이 피의자 신문조서나 참고인 진술조서도 그 피의자나 참고인이 직접 법원에 대해서 자기가 경험한 사실을 이야기하면 전문 증거가 아닌데 참고인도 마찬가지고요. 이것이 피의자 신문조서라는 서류 또는 참고인 진술조서라는 서류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보고되기 때문에 전문 서류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 전문 서류는 전문 증거의 대표적인 얘기인데 그런 전문 증거들은 증거 능력이 없다는 게 전문 법칙의 기본적인 개념이고 다만 법에서 예외 규정을 두어서 감정서 같은 경우에는 313조 3항, 피의자 신문조서 같은 경우에는 312조 1항, 2항, 3항, 또 참고인 진술조서 같은 경우는 312조 4항 이런 규정을 통해서 증거 능력을 인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네. 증거법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전문 증거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언급을 하고 감정의 위촉 이런 것이 임의수사다. 일단 임의수사의 방법으로 활용된다는 거로 정리를 하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수사관계사항의 조회, 공무소 등의 조회라는 제목으로 이제 돼 있는데 보통 실무에서 사실조회라는 말을 많이 쓰게 됩니다. 수사기관에서 하는 사실조회. 그래서 199조 2항은 수사에 관하여는 공무소, 기타 공사단체에 조회하여 필요한 사항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고요. 이와 같이 보고를 요구했을 때 상대방에게 보고 의무가 있다. 그러니 이것은 강제수사다. 강제수사와 임의수사의 구별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만은 강제수사로 보는 견해가 있지만 다수 견해는 그런 의무의 이행을 강제할 방법이 없다. 보고를 요구받은 기관에서 아무런 답변이 없을 때 그걸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강제수사의 전형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는 영장에 의할 것도 아니므로 강제수사는 아니다. 임의수사다라고 보는 견해가 다수의 견해로 보여집니다. 네. 그런데 사실조회로 보여지지만 영장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751번과 같은 경우에 조심해야 되는데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흔히 보통 줄여서 금융실명법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법에 의해서 명의인의 서면상 요구나 그 명의인의 요구가 있거나 또는 동의가 있거나 법관의 영장에 의해서 거래 정보를 취득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4조 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데요. 그 규정에 따르면 753번에서 요점만 제가 적어봤습니다. 수사기관이 범죄수사를 목적으로 거래 정보, 금융거래 정보입니다. 금융거래 정보가 무엇인지는 이제 금융실명법에 정리가 되어 있는데 거래 정보 등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사실조회라 하더라도 법관의 영장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고 어떤 경우도 여기에 해당하느냐? 신용카드에 의하여 물품을 거래할 때 금융회사 등이 발행하는 매출 전표의 거래 명의자에 관한 정보, 도대체 누가 그 매출 전표에 매출을 일으킨 것이냐, 이런 것도 금융실명법에서 말하는 거래 정보 등에 해당하기 때문에 수사기관이 금융회사나 카드회사 이런 곳에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에 법관이 발부한 영장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명의자의 동의나 명의자의 서면의 요구가 있어야 되는데 이 사건에서는 사실관계를 전부 다 보지 않겠습니다만은 어떤 절도 사건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그 현장에서 거래 정보의 매출 전표를 확보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명의자가 누군지를 금융회사에 확인하는 과정에서 법관의 영장이나 명의자는 지금 누군지 모르니까 동의 또는 요구를 받지 않아서 문제가 됐던 사안입니다. 그리고 754에서 보는 것처럼 수사기관이 이와 같이 영장에 의하지 않고 매출전표의 거래 명의자에 관한 정보를 획득하였다면 이 사건이 그런 경우인데요. 그 수집된 증거는 역시 308조 2에서 말하는 위법 수집 증거에 해당해서 증거로 삼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755는 위법 수집 증거에서 이제 예외적인 경우 위법 수집 증거라 하더라도 법이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않냐고 수집한 증거라고 할지라도
수사기관의 절차 위반 행위가 적법 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오히려 그 증거의 증거 능력을 배제하는 것이 적법 절차의 원칙과 실체적 진실규명의 조화를 도모하고 이를 통하여 형사사법 정의를 실현하려는 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평가되는 예외적인 경우라면 위법 수입 증거도 증거 능력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이것도 역시 위법 수입 증거 배제 법칙에서 공부하게 되는 건데요. 그리고 그러한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법원이 2차적 증거, 파생적 증거, 이거는 또 이제 죄송합니다. 독수의 과실이론에 관한 얘기도 나오는데요. 2차적 증거의 증거 능력 인정 여부를 최종적으로 판단할 때에는 먼저 절차에 따르지 아니한 1차적 증거 수집과 관련된 모든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2차적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인과관계 희석 또는 단절이 있었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해서 살펴보게 된다. 즉 756은 독수의 과실 이론, 2차적 증거, 파생적 증거라는 말, 2차적 증거라는 말을 법원에서 주로 쓰고 있는데요. 그 증거의 증거 능력을 판단할 때 그 위법한 행위와 결과 간의 인과관계 희석 또는 단절 여부를 중심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얘기가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위법 수입 증거 배제 법칙에서 좀 더 자세히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에서는 사실관계는 아까 간단하게 말씀드린 것처럼 금융거래 정보를 수사기관의 동의 없이 명의자의 동의나 서면 요구 또는 법원의 영장 없이 확보했던 그런 사안에 대해서 위법 수집 증거 배제 법칙에 해당하는지 여부, 또 그 거래 명의자를 확보한 다음에 그걸 기초로 해서 2차적 증거, 진술서 같은 것을 받아냈을 때 어떻게 그 증거 능력을 판단할지를 판단했던 사안입니다. 그래서 위법 수집 증거 배제 법칙에 해당하는지 아닌지가 원심과 대법원의 견해가 다소 달리 봤던 그런 사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그 증거들이 위법 수집 증거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최종적인 결론은 그런 증거들을 제외하더라도 공소사실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지만 이 결론이 우리가 중요한 것은 아니고요. 764의 결론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위의 사실관계 하에서 위법 수집 증거 그리고 그로 인해서 취득한 파생적 증거, 2차적 증거의 증거 능력을 판단하는 방법, 원칙, 예외 이런 것들, 인과관계 단절이나 희석이 됐는지 같은 것들을 보면서 이해를 해 놔야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공무소 등의 조회, 사실조회를 공부하면서 살펴봤는데 사실 위법 수집 증거 배제 법칙에서 좀 더 자세하게 다루게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감정의 위촉, 그 다음에 사실조회에 이어서 세 번째로 임의 제출 물건을 압수할 수도 있지요. 이것도 임의 수사의 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원래 압수라는 것은 다음 시간 이후에 배우겠습니다만 물건의 점유를 취득하는 강제 처분으로서 강제 수사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218조에 어떤 규정을 두고 있냐면 검사, 사법경찰관은 피의자, 기타인의 유류한 물건이나 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임의로 제출한 물건을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다고 규정을 하고 있죠. 이 218조의 규정에 따라서 임의로 제출한 물건의 압수는 영장에 의하지 않는 임의수사로 보는 견해와 일단 제출된 이후에는 임의 제출자가 자유롭게 그 점유를 회복할 수 없다는 점에서 강제수사인 압수 일종으로 보아야 한다라는 견해의 대립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견해의 대립에도 불구하고 임의 제출 물건을 압수한 경우에도 압수조서와 압수 목록은 작성을 해야 됩니다. 어떤 물건을 어떻게 압수했는지 압수조서와 압수 목록을 작성하게 되는데 이에 대해서는 대물적 강제처분으로서 압수를 공부할 때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임의 제출 물건의 압수와 관련해서 이런 판례가 문제가 되었었습니다. 사안을 보시면 774페이지에 보면 피고인의 집에서 약 20m 떨어진 곳에서 피고인을 체포를 했습니다. 피고인 체포 사유가 있어서 체포를 하고 수갑을 채운 후 약 20m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여 피고인의 집으로 데리고 가서 20m 정도 떨어진 집안을 수색해서 칼과 범행에 사용된 칼 그리고
합의서도 범행과 관련된 증거로 보여집니다. 이것을 압수하였을 뿐만 아니라 적법한 시간 내에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여 발부받지도 않았던 그런 사안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뭐가 문제가 됐는지 법리를 살펴보면 시간이 다소 지났지만 오늘은 이 실황조사하고 전과 관련조의 수사보고서 작성 기타까지 임의수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769원에 보면 기본적 인권보장을 위하여 압수수색에 관한 적법 절차와 영장주의 근간을 선언한 헌법과 이를 이어받아 실체적 진실규명과 개인의 권리보호 이념을 조화롭게 실현할 수 있도록 압수수색 절차에 관한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고 있는 형사소송법의 규범력은 확고히 유지되어야 하는데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위법 수집 증거는 물론이거니와 이를 기초로 하여 획득한 2차적 증거, 독수의 과실, 파생적 증거 또한 기본적 인권 보장을 위해 마련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은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 다만 아까 봤던 예외 규정, 예외 조항이 예외 법리가 다시 나오죠. 수사기관의 절차 위반 행위가 적법 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그 증거의 증거 능력을 배제하는 것이 오히려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적법 절차의 원칙과 실체적 진실규명의 조화를 통하여 형사사법 정의를 실현하려고 한 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평가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그 증거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을 뿐이다. 그런데 형사소송법 215조 제2항은 사법경찰관이 범죄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지방법원 판사가 발부한 영장에 하여 압수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수사권 조정에도 불구하고 강제수사에 필요한 영장 청구권은 검사에게 독점되어 있고 사법경찰관은 그걸 신청할 수 있을 뿐이죠. 물론 다른 이제 제도가 생기긴 했습니다만은 이 영장의 청구 주체가 검사인 점은 변화가 없습니다. 사법경찰관이 그런 규정을 위반해서 영장 없이 물건을 압수한 경우 그 압수물은 물론 이를 기초로 하여 획득한 2차적 증거 역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는 것이죠. 이와 같은 법리는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선언한 영장주의 중요성에 비추어 볼 때 위법한 압수가 있은 직후에 피고인으로부터 작성받은 그 압수물에 대한 임의제출 동의서, 그거 내가 임의제출한 것이다, 이렇게 임의제출 동의서를 받았다 하더라도 그것도 증거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봤던 그런 사안에서 체포한 후 영장 없이 칼과 합의서를 압수를 했는데 집으로 데려가서 임의제출물이 아니라 영장 없이 위법하게 압수된 것으로 봐서 증거 능력이 없다고 한 것이고, 그와 같은 칼과 합의서라는 1차적 증거의 기초에서 파생된 임의제출 동의서, 또 압수조서와 압수 목록, 압수품을 사진을 찍은 증거들 역시 전부 2차적 증거로서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했던 그런 사안입니다. 위법 수집 증거에 대한 이해가 좀 더 깊어졌기를 바라고요. 임의제출 물건의 압수에는 이런 법적인 문제들이 항상 임의수사가 문제가 되게 되면 그것이 임의수사의 한계를 넘어서 강제수사가 되게 되면 이런 법적인 문제들이 야기될 수 있다는 것을 임의수사에 대해서도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네 번째로 실황조사가 있습니다. 실황조사라는 것은 말 한자 그대로 쓰면 실황, 현실, 실제 상황이라는 겁니다. 실황, 실제 상황을 조사하는 거지요. 수사기관이 범죄 현장이나 기타 장소에 임하여 실제 상황을 조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실황조사는 강제력이 수반되지 않는 임의수사 방법의 하나이고요. 실무상 교통사고 현장, 화재사고 현장, 산업재해 현장 등과 같이 수사기관이 현장에 임해서 상황을 조사하는 경우에 실황조사가 이루어지죠. 그런데 구체적인 사건에 있어서 지금 임의수사로 공부하고 있는 실황조사에 의할 것인지 아니면 영장을 받아서 강제처분을 할 수 있는 검증에 의할 것인지 여부는 그 사건의 성질이나 경중, 장소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게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실황조사를 했을 때 그 실황조사서의 증거 능력도 이제 문제가 될 텐데 312조 6항에 보시면 나중에 이것도 역시 전문 증거거든요. 검증하면 검증 조서를 작성하고 그에 대한 증거 능력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문 서류. 그것을 그대로 인정할 수 있지 않느냐, 유추해서 준용할 수 있지 않느냐, 적용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다수설이 긍정하고 있습니다. 즉 검증 조서의 증거 능력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이런 견해를 취하고 있습니다. 검증을 공부하고 나면 좀 더 실황조사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리라고 봅니다.
전과 관련 조회는 뭐냐? 범죄 경력, 또 수사 경력. 범죄 경력은 아예 재판까지 받은 경우, 수사 경력은 벌금 미만의 형의 선고를 받거나 불기소 처분을 받은 자료들도 보관이 됩니다. 수사기관에 의해서 그런 수사 경력 조회 같은 것을 하는 것, 경력이 있는지 알아보는 게 전과 경력 조회 등으로서 임의 수사의 하나죠. 그렇게 해서 조회 회부서가 오게 되면 이것도 증거를 삼을 수 있느냐? 네. 나중에 당연히 증거 능력이 있는 서류, 공문서로서 당연히 증거 능력이 있는 서류에 해당한다고 하는 315조 1호에 의해서 증거 능력을 인정하게 되고요. 그 밖에 컴퓨터로 주민 조회를 해본다든지 운전면허 조회를 해본다든지 차적을 조회해본다든지 하는 것도 임의 수사의 방법에 해당하겠습니다. 실무상 많이 활용되는 것이 수사보고서 작성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수사보고서라는 것은 수사기관이 임의수사의 한 방법으로서 수사실무상 필요한 수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거의 웬만한 문서는 다 수사보고서라고 볼 수 있고 실무상 수사보고서가 굉장히 많이 작성이 되고 있고 증거로도 많이 제출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러한 수사보고서의 증거 능력에 관해서 어떻게 판단할 것이냐의 문제인데 일부 교재에서는 수사보고서가 수사기관 내부의 문서이기 때문에 증거 능력이 없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하고 있는데 물론 수사보고서 중에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수사기관 내부의 문서에 불과하기 때문에 증거로 삼을 수 없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수사보고서에 담긴 내용이 굉장히 다양하고 그 형식도 굉장히 다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사보고서의 내용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느냐 또 어떤 형식으로 작성되느냐에 따라서 피의자 신문조서나 참고인 진술조서에 준해서 판단해야 되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수사보고서의 증거 능력은 실무상 매우 중요한데 제가 786번에 적어놓은 것처럼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지 않는가. 좀 더 구체적인 얘기는 증거법 시간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밖에 임의수사의 방법으로는 아까 감정의 위촉을 받는데 사실 같이 있다 그랬죠. 통역 번역의 위촉 이런 것이 있을 수 있고요. 수사 촉탁, 또 출장 조사, 출국 금지시키는 거, 출국 정지시키는 거, 소재 수사 지휘하는 거, 소재 수사를 또 가는 거, 경찰 같은 경우에 지명수배하는 거 이런 경우들이 또 지명수배 해제하는 것들이 임의수사의 방법으로 행해질 수 있습니다. 근데 임의수사라는 명목으로 함부로 막 행해져서는 안 되고 임의수사에 대해서도 수사비례 원칙이 존중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수사비례 원칙이 강제수사에서 더 중요하다는 것 뿐이지 임의수사의 경우에도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 내에서 상당한 방법으로 상당한 정도 균형을 잃지 않는 정도로 행해져야 된다는 것이 중요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네, 5시간이 많이 흘렀지만 이렇게 해서 수사의 방법 중에서 임의수사에 대한 이야기를 마치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강제처분과 강제수사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긴 시간 동안 여러분